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김인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작품은요, 아주 유명한 책에 기반한 작품들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바로 이 책입니다. 공브리치 서양미술사. 여러분들 모두 미술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 책에 대해서 한 번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왜 유명한 책들은 이렇게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책이 두 가지 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두꺼운 책도 있고요. 이렇게 작고 역시 두꺼운 책도 있습니다. 근데 작아서 부담이 없어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러분 핸드폰 크기예요. 그러면은 이 책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없습니다. 두께는 그대로고요. 크기만 달라요. 아마 휴대용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으면 일단 갖고 다니기 편할 테니까요. 그러면 사실 이 책의 두께는 굉장한데 여러분들은 이 책의 두께 질리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절반은 다 도판이에요. 다 미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절반은 여러분 미술 작품을 감상하시는 것이고 절반은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미술에, 특히 서양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서양 미술사 입문 수업을 들으면서 이 책을 봤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 책을 보는 것이 그렇게 크게 흉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대학가에서는 만약에 미술사 공부를 하는 학생이 이 책을 보면 혼난대요, 교수님한테. 이건 뭐냐면 그만큼 세월도 흘렀고 뭐랄까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쓰여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어려운 책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입문서로 정말 훌륭한 책이거든요. 자, 그럼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신가? 자, 이 책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브리치 서양미술사. 그러면 공브리치라는 사람이 쓴 책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십니다. 요거 이제 제가 이분 사진을 가져왔는데, 자,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이분 어느 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분 아니시죠? 굉장히 오래된 예전 분이십니다. 지난 시대 분이시고요. 지금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분이 1950년에 이 책을 쓰셨어요. 서양미술사를. 1950년에 쓰여졌으면 여러분 1950년이면 우리나라 언제죠? 자, 항상 여러분 역사책이라든가 미술사 관련 책들 이렇게 옛날의 역사 아니면 미술사라 해도 옛날 것에 대한 책들을 보실 때는 항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책이 언제 나온 책인가? 이 저서가 언제 쓰여진 것인가? 그걸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역사도 그렇고 미술사도 그렇지만 작품에 대한 해석, 옛날에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특히 역사 미술사를 저술한 학자의 사관에 따라서 책이 많이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이라든가 미술사 관련 책을 봤을 땐 그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책은 언제냐면 바로 1950년입니다. 195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힘든 시기였어요. 한국전쟁이 있었던 시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1950년에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나던 시절이면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못해도 반세기가 넘었거든요. 한 70년? 출간된 지 70년이나 된 오래된 책을 새삼스럽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책이 현대의 고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7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책이긴 하지만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끊임없이 계속 이 책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별을 했고요. 그런 한편으로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실 때 제가 아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의 대학생들이 반응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년도 훨씬 전에 대학을 다닐 때 인문서로 서양미술사의 인문서로 이 책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좀 변화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이 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겠죠. 그분들이 이 책보다는 조금 더 앞단계의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이라면 앞단계의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책은 애초에 목적이 있었어요. 곰브리치 선생이 이 책을 쓸 때 1950년에 쓸 때 영국에서 출간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이 책을 쓰는 대상을 정했어요. 바로 영국의 청소년들입니다. 10대의 독자들이요. 이 책 서문에 나와요. 이 책 서문에 보면 나는 10대 처음으로 고전 미술을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10대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간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단 말인가?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쓴 교양서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책이 아닙니다. 쉽게 소개는 돼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우리들 성인이 보기에도 전혀 무리함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서양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양인이에요. 한국인들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미술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쓴 책이 크게 우리에게 무리함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한 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21세기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도 서양 미술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책의 인기 비결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동안 많은 서양 미술사 관련 책이 번역이 되고 무수히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어느 누구에게도 고전으로 꼽는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하면 사실 다들 이 책을 꼽으세요. 이 책 안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사람들이 이 책을 찾게 된 인기 비결이 바로 쉽다는 점,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한편으로는 어려운 미술 이론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더 쉽게 작품을 보면서 해석하는데 훨씬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1950년에 영국에서 이 책을 쓰시기 전에 이분은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시냐? 그러면 일단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관련 책을 봤을 때 미술사든 그 사람이 또 어느 나라 사람이냐도 중요하거든요. 자, 이분은 오스트리아 분이세요. 자, 여러분 오스트리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제가 강연할 때마다 모차르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에게 이제 오스트리아 하면은 독일 옆에 있는 작은 나라, 그리고 모차르트라는 엄청난 음악가가 있었고 그런 어떤 문화예술의 나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20세기 초 1910년 그쯤에 출생하셔서 20세기 초에 대학을 다니실 때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의 그 스승님을 모셨는데 그 중에 특기할 만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설명은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임리 벨플린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 미술사학자예요. 자, 그럼 벨플린이라는 분께서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도상학과 도상해석학이라는 연구를 하셨는데 그쪽에 큰 업적을 남기셨거든요. 자, 여러분, 도상학과 도상학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도상은 바로 그림이는 어떤 미술 작품의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 하나하나를 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상 해석학이라고 하죠. 이따가 제가 미술 작품들 계속 두 작품씩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로 그러한 미술 해설법, 미술 연구법을 처음으로 창안하신 분이 벨플린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벨플린 선생님이 이분 제자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미술사 관련 이 책을 쓰시면서 공통적으로 이 책에 나온 작품을 하나하나 앞선 작품, 뒤에 있는 작품 서로 비교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 스승님의 영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러니까 이 책의 방대한 부분을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서 서론 부분, 도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서론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재, 미술과 미술가들에 관하여. 그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이분이 곰브리치 선생님이 인상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미술이라는 것은 없다. 세상에.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첫 번째 도입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가끔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아무래도 보통 통상적으로 해석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단독적으로 있다기보다는 미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냐 그 작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좀 반어법으로 미술은 없다. 미술가들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분이 미술가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미를 보는 그 기준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름다움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움 하면 아름다움은 일단 말 그대로 아름다운 거죠.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깔끔하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이미지는 순간적으로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미술 작품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아름다움을 담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분이 두 개의 상반된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루벤스의 어린 아들. 루벤스가 자, 여러분 루벤스 하면 17세기 오늘날의 벨기에죠. 플랑드르죠. 벨기에의 화가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루벤스가 그의 어린 아들을 그린 작품이에요. 완성작은 아니고요. 드로잉입니다. 유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 스케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아름다움 무엇인가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아기 살짝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금발머리, 부드러운 통통한 볼. 어린아이라면은 와, 여러분 모두 다 어린아이라면 정말 다들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그러한 마음과 함께 그리고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애로움. 그렇죠. 자,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나왔던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귀여움을 담은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그런데 반면 자, 여러분 이 작품 보니까 어떤 느낌 드시나요? 제가 강연할 때 이 두 작품 보여드리면 첫 번째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 작품 화가가 누구를 그린 것 같냐? 초상화를 그리기 위한 이제 드로잉인데 누구를 그린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마귀 할멈 같다, 마녀 같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요, 바로 화가 알브레이트 뒤로의 어머니 초상화입니다. 충격적이죠. 뒤로에 대해서 잠시 소개할게요. 작품 상단에 여기 살짝 1514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1514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뒤로는 알프스 북쪽 독일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대표하는 북유럽 르네상스의 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 분 소개해드린다면 앞에 루벤스는 17세기 바로크, 플랑드르 바로크의 거장이고 뒤로는 16세기 르네상스, 북유럽 르네상스의 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100년 정도의 시차는 있는데요. 100년 정도의 시차를 지나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최고 대표하는 화가들의 자신의 가족을 그린 그림을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놀랐던 점이 특히 이 어머니 목주름을 표현한 부분이었어요. 정말 세밀하게 관찰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이 목주름은 제게도 익숙합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주변의 노인분들을 봤을 때도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병이 좀 깊으신 분들은 목주름이 이렇게 선명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 우리는 순간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들게 돼요. 화가의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진실된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아프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병들고 지친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눈빛이라든가 얼굴 전체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분 성격도 만만치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초상화, 특히 초상화에는 그 대상자의 내면이 표현된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유의 성격이라든가 인물이 가진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 그런 것도 작품의 관건인데 이 작품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이 작품이 좀 이상하게 그렸다, 못 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거든요. 루벤스의 나의 아들을 그린 작품이라든가 어린 아들을 그린 작품이라든가 이 작품 비교해봐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완벽해요. 근데 우리가 충격에 빠지는 게 뭐겠습니까? 루벤스가 아들을 그릴 때는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게, 그런데 뒤로가 어머니를 그렸을 때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하고는 뭔가 좀 다르죠. 하지만 이 작품이 훌륭하지 않은 작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미학적 충격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이제 깨닫게 되죠. 화가가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마냥 귀엽고 예쁘게 아름답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답지 않고 시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모습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의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한편으로는 그래요. 여기까지는 제가 교과서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로 선생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자화상으로 유명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솔직 과감하게 표현을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리셨던가 생각이 났어요. 살짝 심술도 났는데 이 작품은 이분이 젊었을 때 가장 유명한 자화상입니다.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이라고 하죠. 다음 작품 보실까요? 이건 또 젊었을 때 그렸는데 결혼을 앞두고 신부에게 약혼녀에게 보낸 초상화예요. 본인이 그린 자화상이죠. 엉겅퀴를 든 여러분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새신랑이니까 앞으로 결혼할 분에게 보낼 초상화니까 자신의 가장 한껏 멋진 모습을 보였겠죠. 이분 이렇게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 그릴 때도 모피 코트를 입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사실 이때 이게 법에 어긋납니다. 이 당시는 법이 있어서 이때가 16세기니까요. 왕궁 귀족, 신분이 높은 귀족만 모피 코트를 입을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화가가 어느 지위일까요? 중인입니다. 중인, 서민 계급은 모피 코트를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규정을 어기고 모피 코트를 입고 초상화를 그린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 작품은 뒤러 선생 생전에는 공개도 못했어요. 사실 친구들이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이건 나중에 공개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을 정리할 때 뉘른베르크 시청에서 이 작품을 세금 대신 가져갔는지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도 그렇죠. 굉장히 생기 넘치고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 줄무늬 옷을 입은 초상화 이건 또 어떻고요? 요거는 이분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이탈리아의 거장들을 만나러 이탈리아 유학을 갔을 때 그때 그렸던, 기념으로 그렸던 초상화입니다. 이쯤 되면 좀 우리 살짝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좀 멋있게 그리시는 분 같은데 저 한 참고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물론 이 작품 완성작은 아니고 초상화를 그리기 위한 드로잉이긴 합니다만 자, 이 드로잉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주인공이 바로 뒤러 선생의 부인입니다. 아그네스 프레이 여사요. 그럼 이제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아니 자기 자화상은 초상화는 이렇게 근사하게 잘 그리시는 분이 어머니는 왜 이렇게 그리셨을까? 자,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제에서는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거는 이렇다 하고 감동적으로 딱 서술을 했을 때 아 내가 이 얘기는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작품에 있는 더 다른 이야기라든가 그런 걸 찾아보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재밌으라고 제가 가져온 건데 아무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 우리들이 한번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하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이 작품은 뒤러 선생이 자신의 아내를 그린 유일한 작품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작품이 없어요. 다 유실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작품이 지금 남아있는 작품이 100여 점이 넘거든요. 100수십여 점이 넘는데 부인을 남긴 그린 그림은 이게 하나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작품 가보죠. 자, 에스테반 무리오. 스페인 바로크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별명이 무려 스페인의 라파엘로예요. 그럼 여러분 라파엘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죠. 여러분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와 아기 예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귀엽고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근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거기에 못지않게 이 무리오의 이 작품에 있는 아이들도 정말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귀엽고 아름답죠. 잘 생각해보면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은 무려 불황아들입니다. 불황아가 어떤 아이들인가요? 부모 없이 길거리에서 떠도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귀엽고 예쁘다고 하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자,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여러분 이 감정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대상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이미지로 그린다는 개념은 현대의 개념입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무리오는 17세기, 지금부터 300년도 훨씬 전에, 300년 전에 옛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정말 아이들이든 농부들이든 거칠고 이런 모습을 그림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금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아직 그런 식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법칙처럼 남아 있었던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뒤러의 어머니 초상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드로잉이에요. 드로잉은 화가가 자신이 혼자 보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일제로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그림들이 또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아마 완성작은 그 어머니만큼, 그 어머니 초상화가 완성작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유화를 그리지 않고 드로잉, 본인이 혼자 간직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대 배경을 생각했을 때는 왜 이 시대에 길거리 불황 아이들,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 소매치기나 아니면은 남들에게, 어른들에게 구걸하면서 사는 아이들입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밝고 토실토실하고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렸냐면 이 시대는 이렇게 그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가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나는 현실에 있는 불황아들, 거칠고 막 다친 모습을 다 그림에 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냐면 19세기까지 가야 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사실주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쿠르베라는 화가가 있죠. 정말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때까지 가야 현실의 거칠고 메마른 모습을 화폭에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이유가 고전 미술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그 시대의 배경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시절에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실제의 아이들이 분명히 이렇지 않았을 텐데 불황아들이 이렇게 예쁘고 귀엽게 그렸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작품. 자, 페테르 호흐. 페테르 호흐는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 초기에 활동했던 화가예요. 자, 여러분들 네덜란드 바로크 하면 17세기 대표적인 화가 아마 세 분 떠오르실 거예요. 진주귀걸이 소녀로 유명한 베르메르, 그리고 할스, 그리고 빛을 가장 잘 그린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 자, 그런 화가들을 떠올리실 텐데, 자, 호흐는 그 화가들보다는 앞서서, 수십 년 앞서서 앞세대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자, 그런데 자, 곰브리치 선생은 이 작품에서, 호의 작품에서 아이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 어머니가 있고, 자, 어머니께서 사과 껍질, 사과를 깎고, 그리고 아이에게, 옆에 아이가 서 있죠. 그리고 방 풍경을 보세요. 실내 풍경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고, 참 편안한 풍경화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머니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예요. 아이를 보시면 뭔가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무리오의 아이들과는 좀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무리오의 아이들은 어쨌든 굉장히 생동감이 있었죠. 근데 이 아이도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다른 생동감, 이걸 생동감이라 해도 될까? 뭐냐면요. 이건 뭐랄까, 아이가 정물화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그림 굉장히 고요하죠. 제가 아까 베르메르라든가 할스라든가 렘브란트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 세 거장을 별도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에 가장 유행했던 작품이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정물화. 그러니까 탁자 위에 아름다운 병과 꽃, 과일,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라든가 무수한 사물들을 펴놓고 그랬던 정물화가 가장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요, 사람이 정물이에요. 사물만 정물 그리듯이 그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그렸던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이도 정물화처럼 뭔가 정형화된, 생기고 귀여운 모습이긴 한데 뭔가 굉장히 정형하고 고요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정물처럼 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화가가 대상을 어떻게 해석해내냐에 따라서 무리오처럼 그냥 아이 밝고 천진한 모습을 마냥 귀엽게만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이 귀엽고 천진한 모습을 마치 인형처럼 정물처럼 그리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때 화가가 이러한 정물처럼 사람을 그린 건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행 때문이죠. 당시 유행, 어떤 유행? 바로 정물화가 유행하던 이 시대의 어떤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17세기 네덜란드, 300년 전에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정물화가 유행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물화는 상당히 독자적인 장르인데 사실 정물화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얘기는 있었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정물화가 나오긴 했는데 독립적인 장르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유화를 그리기 위한 어떤 그 준비 단계, 드로잉 단계 그렇게만 그려졌었고 독립 장르는 아니었는데, 이 시대에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 시대의 정물화가 굉장히 성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때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이라는 굉장히 큰 격변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 때문에 당시의 유럽의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갈라지죠. 개신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 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세 때 이래로 중세 미술하면, 중세 서양 미술하면 자, 소재와 주제가 무엇인가요? 거의 완벽하게 성경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천사들, 사도들 그랬는데 여러분, 이 17세기 바로크 시대 네덜란드에서는 종교개혁과 함께 그들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충격적이죠.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돼요. 이 네덜란드, 그러니까 플랑드르예요. 이 플랑드르 지역이 종교개혁과 함께 북쪽은 네덜란드, 남쪽은 벨기에로 갈라지게 돼서 바로크 시대에 완전히 다른,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완전히 다른 미술 분위기를, 미술 동향을 보이는데, 벨기에 지역은 대표적으로 루벤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벤스가 활동했던 광대한 굉장히 멋있는 종교화가 발달을 하고 카톨릭의 지배하에, 바로 북쪽인 네덜란드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종교화를 일체 그릴 수 없게 돼요. 정말 이때 상황이 심각하게 됩니다. 미술가들이 밥 먹고 살 길이 사라져요. 주문이 다 끊겼거든요. 모든 교회가 성화를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십자가와 성경책만 놓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술가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더 이상 종교화를 그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찾았던 활로가 바로 정물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라든가 아니면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값비싼 은그릇, 크리스탈 컵, 그리고 비싼 과일, 이런 그림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그려달라고 화가들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인스타그램 감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맛있는 케이크라든가 이런 거 보고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정물화가 대유행하면서 이것이, 이러한 동향이 인물화에까지 넘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을 정물화처럼 그린 듯한 그러한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천사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프레스코화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포를리가 그린 작품인데요. 천사를 정말 아름답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천사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꼭 이렇게만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동시대에 독일 화가 한스 mem링이 그린 천사예요. 자, 아까 포를리가 그린 천사와 mem링이 그린 천사,
대략 이 작품은 15세기 후반에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어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포를리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mem링은 독일인입니다. 알프스 북쪽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당시 르네상스의 어떤 특징을 보여줘요. 이 르네상스 성기 작품들인데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북쪽 르네상스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굉장히 밝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관능적인 아름다움의 전형을 이뤄냈다면 알프스 북쪽의 르네상스는 기존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과는 다른 뭔가 사실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천사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해요. 딱이 그럼 이탈리아의 그 포를리가 그린 천사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요. 저는 그냥 개성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한쪽은 굉장히 이탈리아는 특유의 밝은 화사함 그러한 매력이 있다면 여기서는 뭔가 건조하고 메마른 듯한 하지만은 또 거기에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작품 두 작품을 보겠습니다. 17세기 바로크 화가 귀도 레니의 그리스도 그리고 자, 이 작품은 12세기에서 13세기로 추정되는 토스카나의 대가 화가가 누군지는 몰라요. 토스카나의 대가가 그린 작품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작품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믿음이라든가 종교적인 열정이라든가 그런 점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걸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이 작품에 나온 그 배경을 좀 봐야겠죠. 귀도 레니의 그리스도는 17세기 바로크 시대니까 16세기 르네상스를 지난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났던 인체에 대한 모든 이해 그리고 사람을 그러니까 인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공식이 정립된 이후에 나온 작품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는 거룩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으로 표정이라는 것을 담기 시작하면서 다빈치가 인물의 표정을 담으면서 굉장히 어떤 첫 번째 업적을 남겼는데 여러분 17세기 바로크의 특징이 바로 감정의 고양된 표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감정을 지적적으로 인물이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그건 뭐랄까 균형이라든가 이성적인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는 열정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합니다. 사실 열정. 자, 그리스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사명,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듯한 그런 거룩함을 보이는 것 같죠.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자, 이 작품은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다들 이 작품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다면 자, 12세기, 13세기 고딕 시대에 그려진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강연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이 작품은 마치 현대미술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이후 미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12세기, 13세기에 그려진 중세시대의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요. 성스럽기도 합니다만 이 작품에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대속죄의 그 구원을 하기 위해 굉장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이 시대의 화가들은 이 고통을 그대로 가감없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세시대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미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미술작품을 통해서 신앙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른
인체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세시대 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한 분위기의 하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고요.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주님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사실 그 목적 하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도 레니 작품에서처럼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든가 그런 것은 표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거룩한 아름다움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아름다움에 우리가 감상자가 빠지게 되면 예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게 되니까요. 네, 이러한 시대상에 따른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성, 사물에 대한 사실성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산토끼, 어린 토끼, 다양한 제목을 갖고 있는데 드로잉이에요.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어머니 그 초상화를 그렸던 알브레이트 디러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정밀한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1502년인가 3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이 세밀한 이 털 하나 보세요. 완전히 미술 도감, 자연 도감에, 동물 도감에 실어도 전혀 막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정말 정밀함이 보이죠. 여러분, 이 작품의 의미가 있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사물을 사실적으로 정말 자연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이제 나왔다, 선보였다. 그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띠용. 근데 여러분, 우리는 딱 이 작품은 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작품은 이후 이제 130년 뒤에 그려진 건데 바로 렘브란트가 코끼리를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크로키죠. 뭔지 아실 거예요. 대상을 보고 재빠르게 스케치를 한 거죠. 자, 이럴 때는 앞서 보여드렸던 뒤러의 작품과는 좀 기법이 달라요. 뒤러의 토끼는 대상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털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자연 그대로 재현하는 반면에 이 작품은 어떤가요? 이 작품은 사물의 특징만 잡습니다. 사물의 특징만 잡아서 특징만 간략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세밀화와 크로키를 바로 제가 비교해 드린 건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크로키가 세밀화보다 못하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림 실력이 부족한 화가도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화가가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느냐, 그 방식의 그 기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기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하지만 또 화가는 대상이 내면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작품 보여드릴게요. 화가는 똑같습니다. 바로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그린 암탉과 병아리, 그리고 다음은 수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작품을 비교하는 그 의미를 금방 아실 겁니다. 바로 뭐겠어요? 암탉과 병아리는 닭의 생김새, 생물도감에 도감으로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혀 하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그려진 닭과 병아리 모습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자, 이 수탉은 뭐겠습니까? 바로 닭이 가진 성격인 거죠. 수탉이 가진 성질, 사나움, 뻔뻔함, 우둔함, 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수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성격을 그림에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란 것은 대상의 사물의 외형을 정밀하게도 그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물, 대상이 가진 속성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속성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형태를 왜곡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형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화내지 않습니다. 아니, 수탉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화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탉의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상당히 오래된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치 만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이것은 제리코의 앱섬의 경마라는 작품인데요. 자, 달리는 말들이 다리 좀 보세요. 여러분, 말들이 실제로 이렇게 달리던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후에 머이 브리즈라는 사람이 동영상, 지금의 동영상이 기원이 되는 카메라 연속 촬영을 통해서 말이 움직임이 이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게, 우리들도 그렇지만 서양인들, 옛날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마차가 주요 운송 수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 이렇게 달리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림은 이렇게 그렸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그리지 않고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화를 냈다니까요. 이게 사실이란 걸 알면서도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실제로 이렇게 달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할 때는, 특히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려야지 말이 빨리 달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빨리 달린다는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하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이건 사진으로 찍은 거니까요. 이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정지하거나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바로 고정관념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달리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고정관념에 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카라바지오, 바로크 회화를 연 화가 카라바지오의 성 마테오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됐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현대인인 저도 이 작품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 마테오, 성인, 바로 마태복음을 쓴 성인인데 그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경을 썼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 장면은 천사를 통해서 성 마테오가 성경을 쓰기 위한 감화를 받는 장면이에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마테오의 표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천사도 그렇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분노한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인이 전혀 성인답게 표현되지 않았다. 머리도 벗겨지고 그리고 작업복 차림에. 그런데 옆에 있는 천사는 너무나도 다정하게 신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는데 너무나도 다정하게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냥 다정한 정도가 아니라 좀 다른 것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립니다. 천사는 이렇게 천사답게 하늘에서 신의 말씀을 전하러 강림하고, 자, 성 마테오는 성인답게 후광이 그려져요. 머리에 후광도 그려지고, 천사 마테오는 또 거리감도 느껴지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장, 작업복이 아닙니다. 토가를 입고 있어요, 마테오가.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작품에는 좋다고 했어요. 와, 작품 멋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통과가 되고, 앞에 말씀에 보여드렸던 그 작품은 이제 거절당한 거죠.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성인이 성인답지 않고 천사가 천사답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이 작품이 그려졌던 1602년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이기도 한데, 자,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몰랐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몰랐던 걸까요? 성 마테오가 실제는 토가를 입을 정도의 이치가 아니에요. 저 토가는 로마 제국 황제나 원로원 의원들만 입는 굉장히 지체 높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실 성 베드로, 12사도 누구도 생전에 어느 누구도 토가를 입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에 그려질 때는 언제나 로마 제국 황제들이 입는, 원로원 의원들이 입는 근사한 토가를 입고 있죠.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성인들이 작업복 차림이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직업이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토가를 입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황제나 원로는 로마의 귀족들만 입는 옷인데 그걸 입었을 리가 없잖아요. 옛날 사람도 압니다, 그거. 아는데도 이 사람처럼 성경 그대로, 글자 그대로 표현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께서 그렇게 성스러운 차림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거 알지만은 종교의 신념에 의해 성스러운 차림을 했다고 믿고 싶어요. 그림으로 그릴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싶고.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라바지오라는 이 화가가 대담하게도 그걸 깬 거예요. 그런 금기를 깨고 성경에 묘사된 글자 그대로 성경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묵상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카라바지오라는 화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경의 사건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전례가 있죠. 다빈치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빈치 작품 최후의 만찬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최후의 만찬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글자 그대로 예수님과 12제자가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을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재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당시의 관례를 깨고 완전히 새로운. 카라바지오도 그랬어요. 카라바지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분 얘기를 좀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카라바지오라는 화가가 바로크라는 미술 사조를 여는 바로 연 그분입니다. 이분 작품에서부터 바로크라는 미술 사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본인은 자신이 새로운 미술 사조의 시조가 된다는 것도 몰랐고 수백 년 동안 사실 잊혀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 작품이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소개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대 사회에 굉장히 논란을 낀 작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굉장히 찬양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좀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40도 안 된 젊은 나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분 작품 자체가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카라바지오라는 화가가 있었다는 것도 수백 년 동안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후배 화가들이 대중들은 잊었지만 후배 화가들이 끊임없이 렘브란트라든가 루벤스라든가 이런 화가들이 카라바지오의 그 기법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바로크라는 미술 사조를 새롭게 열어갔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현대에 새로 발견된 그런 미술가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두 작품 비교를 하면서 당대에 시대와 불화했던 어떤 작품은 시대와 불화했고 어떤 작품은 시대와 맞아떨어졌던 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편으로 시대와 불화했던 어떤 작품은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하나의 어떠한 길이 되기도 해요. 곰브리치 선생은 예술가를 이해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대와 불화하는 어떠한 기질도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모차르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모차르트가 그 편지에서 요즘 빈에 유행하는 음악들이 전부 다 조용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템포를 이끌어가는데 저는 완전히 그 반대로 힘있고 멋진 그 템포를 빠르게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그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인상을 주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 인용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카라바조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사례에 어울리는 화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 작품들을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비교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화가들이 대상을 보면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을 이용하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되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